지금 한일 외교가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차관급 인사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공식 파견하며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과거 지도와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정반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1905년에 한 지방고시가 21세기 외교 전선의 무기가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120년을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고시 제40호, 대한제국 칙령, 연합국 각서까지 모든 기록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주장과 사실을 분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독도 문제의 구조가 완전히 보이게 됩니다. 매년 2월 22일이 다가오면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도 일본 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공식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복되는 외교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행사 소식이 아니라 구조적 긴장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일본은 2013년 이후 매년 차관급 인사를 보내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임을 의미합니다. 반복은 인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실효 지배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물밑에서는 인식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고 외교 문서에 모호한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경비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지배 상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과 서술, 그리고 국제적 인식이 함께 작동합니다. 지금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균열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언젠가 더 큰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일본은 1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반복 속에 숨겨진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번 파견 발표는 단순한 형식적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용 메시지를 넘어 국제사회로 향하는 외교적 신호입니다. 영토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인식의 이동입니다.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면 제3국은 그 표현을 전제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험의 부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미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기록과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편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기념일로 만들어 상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현재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상대의 서사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촉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괜히 문제를 확대하면 일본이 원하는 국제사법재판소 논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국제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무대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이 질문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또 하나의 논리는 피로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장에 과잉 대응하는 것은 외교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굳이 대응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도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주장이 국제사회에 누적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시간이 흐르면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이 굳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침묵은 때로 중립으로 해석되지 않고 동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갈등을 확대합니다.
대응하면 긴장이 높아질 수 있고 대응하지 않으면 인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과거 기록 속에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멘토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조선의 행정인식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의 석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대한제국은 행정적으로 독도를 관할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는 일본의 행정관할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독도가 일본 행정권 밖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 주제가 제시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축적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문서를 근거로 구조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순간 이야기는 감정의 세계를 떠나 자료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이제 우리는 1905년으로 들어갑니다.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기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라고 선언하며 시마네연고시 제40호를 통해 편입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대한제국은 이미 칙령을 통해 관할을 명문화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첫 관문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군사적 필요성을 이유로 무주지라는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행정문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주지라는 전제는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본 내부 자료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695년 도토리번 답변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지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85년 삼국 접양지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역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일본 스스로가 과거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관문을 넘는다는 것은 이 자료들을 종합해 하나의 구조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유권 다툼이 아니라 1905년 편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역사 해석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한 감정의 영역을 떠나 치밀한 분석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1953년 이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공식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교과서, 서술, 외교 연설, 정부 행사 참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단기 전략이 아니라 장기 인식 전략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무엇입니까? 국제문서, 역사 기록, 그리고 현재의 시료 지배입니다. 1946년 연합국 각서는 일본 행정권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후 질서 속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적은 단순히 한국가가 아닙니다. 왜곡된 정보, 반복되는 프레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무관심이 구조적 적입니다. 시험은 외부 압박과 내부 피로가 동시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독도 문제는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기록의 경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구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은 연합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점령지와 행정관할 구역이 재정리되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행정관할 구역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통치권 범위를 규정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발표된 각서 제1033호는 일본 선박과 일본 국민이 독도 및 그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행정권과 통치권 범위 밖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이 지점이 이야기의 중간 전환점입니다.
독도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역사 인식 차이가 아니라 전후 국제체제 속에서 정리된 사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을 둘러싸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지만 당시 연합국 문서들은 일본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은 재정이 됩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전후 국제법 체계 속에서 독도의 지위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독도는 단지 과거의 섬이 아니라 국제 질서가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 국제법과 전후 체제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심연으로 접근하는 순간이며 독도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중간 전환 이후에도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3년 이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예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는 공식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교 청서, 교과서, 기술, 정부 행사, 국제사회 발언 등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외교 갈등이 아니라 장기적 인식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은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 압박은 꾸준히 이어졌고 내부적으로는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습니다. 강경 대응은 외교적 긴장을 높일 수 있고 소극적 대응은 인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압박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때로 이 사안을 한일 간 분쟁으로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분쟁이라는 표현은 양측 주장이 대등하다는 인식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자료와 기록을 살펴보면 사안의 성격은 훨씬 복잡합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고민이 동시에 깊어지며 상황은 긴박해집니다. 이 국면은 마치 서서히 포위망이 좁혀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핵심이 선명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 주장보다 근거라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현은 이야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더욱 또렷하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반복되는 외교 갈등과 성명 발표 속에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독도를 단순한 영유권 분쟁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 인식이 굳어질 경우 독도의 역사적 맥락과 전후 국제문서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점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전환의 실마리가 발견됩니다. 독도 문제는 감정적 민족주의의 충돌이 아니라 기록의 축적과 국제법적 근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도토리번 답변서, 삼국 접양지도, 연합국 각서 등 수많은 자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는 감정적 대응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은 체계적 정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입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전략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보상은 즉각적인 승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통찰입니다. 이 통찰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 최종 대결을 앞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격렬한 성명과 발언이 오간 뒤 남는 것은 차분한 질문입니다. 왜 일본은 120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 인식관리 협상 카드 확보, 국내 정치적 상징성 등 여러 분석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축적하고 역사문헌과 국제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현재의 관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고유한 성찰의 순간은 전략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외교는 장기전이며 인식은 시간이 쌓여 형성됩니다. 우리는 감정적 고조 대신 침착한 자료 정리와 지속적 메시지 발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로의 준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전략은 분명합니다. 첫째, 역사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둘째, 일본 내부 자료까지 포함해 종합적 설명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전후 국제문서의 의미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전달하는 일입니다.
넷째, 현재의 시료지배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서사는 안정성을 갖습니다. 부활은 감정적 승리가 아니라 구조적 완성입니다. 독도는 이미 대한민국의 행정과 관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국제사회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략과 가치관으로 공정 무대에서 설명할 때 독도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역사와 국제 질서의 문제로 재인식됩니다. 변화된 주인공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와 구조로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월 22일 일본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동해 위 조용히 서 있는 독도의 모습입니다.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오고 경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120년의 기록과 문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독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영약은 분노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독도 문제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구조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통찰을 공동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 외교 문서와 국제 홍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사회는 다양한 영토 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그중 하나가 아니라 역사와 국제법이 교차하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감정보다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독도 문제를 우리는 얼마나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이 남는다면 이 이야기는 완성됩니다.